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로의 책입니다. 저자는 매티 헤이그,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티 헤이그, 영국 요크셔 출신의 동화 작가 겸 소설가이다. 2004년에 출간된 첫 소설 영국의 마지막 가족을 비롯해 10편의 성인 대상 작품과 12편의 동화 및 청소년 소설을 발표해왔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우울증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글쓰기를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한 뒤에 전업 작가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글이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일종의 구원인 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가끔 나를 위한 위로의 말을 적어보곤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며 깨달은 것들, 떠오른 생각과 명상, 내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들, 다시금 상기시키고 싶은 것들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까지도 저는 적어보곤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배웁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은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배 밖으로 던져지지 않으면 구명 뗏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법이죠. 여기 내 인생의 구명 뗏목이 되어준 생각들을 소개합니다. 나를 가라앉지 않게 해준 이 생각들이 당신을 안전한 육지로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에는 우연한 주제가 있다. 그 주제는 바로 연결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순간과 순간, 고통과 기쁨, 절망과 희망. 힘들 때 우리는 깊은 위로가 필요하다. 뭔가 근본적인 것, 견고한 지지대, 기댈 수 있는 듬직한 무언가 말이다. 이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있어야 발견할 수가 있다. 나 자신을 아기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기를 보며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기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다. 세상에 나와서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는 돈이나 외모, 정치관, 인기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에 주어지는 고유하고 무한한 가치인 것이다. 잊어버리기 쉽긴 하지만 아기가 자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태어난 순간과 똑같이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품는 것이다. 관점이 세계를 만든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은 그 일 자체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관념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만 그 힘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슬픔이나 업무 스트레스, 건강 걱정을 손가락을 튕겨 탁 소리를 내면서 싹 날려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숲 자체나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관점은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게 아니다.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관점을 바꿔보자. 나무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햄릿은 옛 학교 친구 로젠 그랜츠와 길덴스턴에게 원래 좋아 보이거나 나쁜 건 없어. 오직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야. 이렇게 말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니다. 왕자는 기분이 언짢고 우울하다. 그럴 만도 하다. 그는 덴마크가 감옥이라고, 온 세상이 감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덴마크는 정말 몸과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게 자신의 관점 때문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세상과 덴마크가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다.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쁜 것이었다. 그가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외부의 사건은 중립적이다. 다만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얻는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 물론 삶이 쉬울 수만은 없지만 어떤 일이든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한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겐 큰 힘이 생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결단력으로 얼마든지 마음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감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열쇠를 줄 수도 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그 순간의 감정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실제 일어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나는 24살 때 절대로 25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갑자기 찾아온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몇 주, 몇 달도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45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다. 우울증은 거짓말을 한다. 우울한 감정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그 감정이 믿게 만든 것들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절대 출구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우울증보다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우울증의 거짓말을 밝힌다. 우울증이 내 머릿속에 심은 상상의 예언이 아닌 거짓임을 시간이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이 모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바뀌기 마련이다. 대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만큼만 오래 버티면 된다. 보통 정신건강과 관련된 최고점과 최저점을 언덕과 계곡으로 비유한다. 이 지형적인 운유는 꽤 그럴듯하다. 살면서 가파른 내리막길이나 힘겨운 오르막길에 놓여 있다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곡의 맨 아래에서는 가장 선명한 경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건 그저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나쁜 경험을 글로 쓰면 기분이 더 나빠지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지만 내 대답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많이 아프고 말도 거의 할 수 없을 때 그 느끼는 것을 글로 적었다. 어느 날은 보이지 않는 무게라고 썼다. 어떤 날에는 머리를 쥐어뜯고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적었다. 더 암울하고 끔찍한 말도 많았다. 하지만 어둠을 적는다고 어두운 기분이 들진 않았다. 이미 어둠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글로 적으니 어둠이 안에서 환한 밖으로 나왔다. 요즘은 가끔 내가 원하는 걸 적는다. 이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잔인할 정도로, 굴욕적일 정도로 솔직해져야 한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다라고 쓴다고 해보자. 종이에 글로 적는 순간 자동으로 뭔가 깨달을 것이다. 식스팩이 있으면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 갈망이 약해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원하는 것을 적은 후에 딱 한마디로 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왜? 왜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지? 여기에서 완전 솔직하게 답해보자.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또 묻는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 사실 완전히 솔직하지 않은 답이란 걸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답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끈질긴 소크라테스처럼 또 물어본다.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터널과 같은 왜를 거치고 또 거치면 마침내 깨달음의 빛이 이른다. 그 깨달음은 사실 원하는 것은 식스팩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다. 체력과도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 식스팩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글쓰기는 보는 것과 같다. 자신의 불안감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의구심과 꿈에 빛을 비춰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다. 밝은 진실의 빛은 모든 걱정의 웅덩이를 없앨 수가 있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다고 하늘이 더 아름다워지진 않는다. 식스팩이 있다고 음악이 더 흥미롭게 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유명하지 않아도 걔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피자는 당신의 직급과 상관없이 맛있다. 삶의 가장 멋진 순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부추기는 것들 너머에 존재한다. 하루의 아름다운 일을 하나씩 경험하자.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다. 시 읽기, 좋아하는 노래 듣기, 친구와 함께 웃기, 해지는 하늘 바라보기, 고전 영화 보기, 레몬 케이크 한 조각 먹기 등 뭐든 괜찮다. 세상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도 마음을 열면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겨울이 좋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겨울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어서인 것 같다. 따뜻한 점퍼, 벽난로 옆에 떠도는 수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핫 초콜릿, 갈증으로 숨이 턱 막힐 때 물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어둠과 찬바람에 둘러싸여 있어야 집이 주는 포근함에 감사가 샘솟는다. 겨울이 없다면 따뜻한 거실이나 방에 앉아있는 안락한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안락함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이 아니다. 종종 불완전하고 거칠고 잔혹하기도 한 이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발견하게 되는 위안이다. 힘들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은 우리를 1년, 사계절 내내 강하게 만들어준다.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정반대의 것으로 사물을 정의하곤 한다. 빛은 어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뜻함은 추위 없이 무의미하다. 겨울에 있어서 여름의 의미도 비슷하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스티븐 켈레해는 1981년 76일 동안 대서양을 표류했다. 그는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범선 나폴레옹 솔로호로 항해를 떠났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그의 범선이 고래와 충돌했다. 물에 잠긴 배는 곧바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켈리해는 공기 주입식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다. 숨을 참으며 다시 범선까지 다이빙을 해서 소량의 식량과 항법도, 조명탄, 작살총, 칡남 등 필요한 물품을 가져왔다. 그 후에는 범선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그는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고 태양열 중류기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먹을 물을 얻었다. 중류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되기까지도 며칠이나 걸렸다. 그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여러 번 맞이했다. 예를 들어 14일째 배를 발견하고 조명탄을 켰을 때 배가 자신을 본 줄 알았던데 아니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배를 만났지만 번번이 눈에 띄지 못했다. 게다가 항로 남쪽에서 점점 더운 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었다. 상하에 계속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까지 그를 괴롭혔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가 후회되었다. 나는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사업, 심지어 항해에도 전부 실패했다고 느꼈다. 이 시련을 헤쳐나가 꼭 더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50일이 지났고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망가진 고무보트에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려고 일주일 이상 애썼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간신히 자신을 추스려 임시로나마 보트를 고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태양열 중류기가 고장이 나버렸다. 물이 3병밖에 남지 않았으니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는 생각에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체중도 3분의 1이나 줄었고 이제는 쥐어짜낼 힘도 없었다. 그러다 그가 바다로 내에 던진 생선 내장 때문에 바다 새들이 보트 위를 맴돌게 되었다. 과돌루프 제도에 있던 어부들이 이 바다새들에 주목했다. 어부들은 켈러헨의 보트를 발견했고 그를 해안으로 데려갔다. 그는 결국 병원에서 회복되었다. 비록 너무 무섭고 끔찍한 시련이었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켈러헨은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항해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였다.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열악한 생활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소중한 풍요를 내게 선물했다. 고통, 좌절, 굶주림, 갈증 또는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시련 속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맑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지옥에서 바라본 천국의 풍경이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는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1년의 현재만 있을 뿐 현재가 계속 이어진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주는 명상법과 온라인 웹사이트가 넘쳐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에밀리 다킨스는 영혼은 현재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에 머문다. 우리가 오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과거를 애도할 때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기억하거나 꿈꾸는 일은 오직 현재의 도구를 이용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존재한다. 어제도 내일도 오늘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건 물론 다른 것도 의미한다.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초조해하거나 엄지가 아프도록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지 않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모든 파도에 뛰어들어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다. 솔직히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매 순간 심오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담만 보탤 수도 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완벽주의자라는 사실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존재하지 못한다. 답장 없는 이메일, 미납 청구서, 달성되지 못한 목표.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만 있을 수가 있을까? 성취하기 가장 어려운 꿈은 이루지 못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꿈이었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불안전 속에서 안전해지는 것. 기억과 야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자유롭게 순간을 그저 맞이하는 것이다. 완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사물의 이상적인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정부, 이상적인 모양. 완벽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자연의 완벽한 정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사각형의 이상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완벽한 형태를 추상적인 영역에서 빼내서 최대한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정과 교육, 정의의 완벽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친구, 교사, 판사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넉넉한 통장 잔고와 개인 트레이너가 있어야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인데 플라톤의 세계에서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 더 끔찍한 기분이 들 것이다. 내가 플라톤의 주장에 토를 달고 싸움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느슨하고 현실적으로 삶에 접근했다. 그는 근본적인 형태를 추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본질적인 형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나무는 이상적인 나무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무는 나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절대 추상적이고 완벽한 이상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닿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다.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위안을 찾는 편이 훨씬 낫다. 나무는 나무의 본질적인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도 않고 영원히 닿을 수도 없는
이상에 닿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고 가꿔야 한다. 가진 것을 보라. 이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머물러라. 베토벤의 청각은 32살 무렵부터 빠르게 나빠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좌절감을 편지에 적어 형제들에게 보냈다. 나날이 안 좋아지는 청각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뿐인데 남들이 시선을 악랄하고 고집스럽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한동안 작곡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며 섹스피어가 햄릿을 쓸 때 집필 기간이 오래 걸리자 스스로를 게으름뱅이라고 했던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오직 음악만이 날 붙잡았다. 내가 만들어야 할 음악을 전부 다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 오직 음악만이 날 붙잡았다. 그래서 베토벤은 살았다. 청각장애가 심해져도 계속 음악을 만들었다. 흔히 월광 소나타라고 불리며 베토벤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자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피아노 소나타 14번은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작곡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든 이가 정작 그 음악을 들어보지 못했다니 너무도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다. 찰스 다킨스부터 조주아 오키프까지 창작에서 위안과 목적을 얻은 감성 풍부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다. 피아노 교향곡을 작곡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서 몰입해야 한다. 자기 밖에 있는 무엇이라도 괜찮다. 몇 년 전 나는 드라마 왕자의 게임 시리즈에 빠진 덕분에 불안을 잊을 수가 있었다. 농담이 아니다. 호기심과 열정은 불안의 적이다. 깊은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뭔가 관심 가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당신을 우울증에서 끌어내줄 수가 있다. 음악, 미술, 영화, 자연, 대화, 글, 뭐든 될 수 있다. 두려운 만큼 큰 열정을 찾아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세상과 통해야 한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의 법칙은 확률론이다. 가장 작은 입자 사이에도 완전히 예측 가능한 일이란 없다는 뜻이다. 불확실성. 완전히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결정론은 양자 현실 앞에 큰 패배를 맛본다. 불확실성 원리를 내놓은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초기 조건을 전부 알아도 파도와 입자의 행동을 확실히 예측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키오스 이론은 날씨처럼 규모가 큰 무언가라도 절대로 완전히 예측할 수 없음을 설명해준다. 마찬가지로 신경과학자들은 뇌와 그 안의 신경세포와 구조가 무작위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우주, 자연, 환경.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불확실함이다. 기회가 들어갈 자리가 항상 있다는 뜻이다. 뭔가 달라지거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 수 없는 요소를 어느 정도 수반한 변화가 일어난다. 벽에 갈라진 틈새로 내려쬐는 빛, 허리케인, 뇌세포. 본질적으로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가능성 그 자체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믿게 만든다. 하지만 미래는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열려있으며 자유롭다. 삶의 미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밤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밤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일상에 단 하루밖에 없다고 상상해보자. 단 한 번만 별을 올려다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그때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별이 빛나는 기적의 밤이나 반짝이는 우주를 목격하는 경이로운 순간 같은 이름이 붙을 것이다. 그날은 누구나 소파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입을 벌리고 감탄하며 하늘을 올려다 볼 것이다. 시공간을 통해 보내진 수많은 빛의 점들, 달을 바라보고 별과 행성을 구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어느 게 금성일까 궁금해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면 분명 밤 하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밤 하늘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무리 구름 한 점이 없이 별빛만 환한 밤이라도 감상적인 경이로움에 젖어 밤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잘 없다. 그러니 흔치 않으면 경이로워진다. 이 지구. 우주에는 경이로운 것들이 넘쳐나지만 너무 많아서 어느새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에픽테토스이다. 그는 고대 로마에 살았던 스토아 학자였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달리 황제가 아니었고 그의 삶은 황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힘든 삶을 살았다. 거의 2000년 전 노예로 태어났고 이름 자체도 획득한이라는 뜻이었다. 젊은 시절 내내 노예였으니 그는 스토아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었는데 아마 주인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던 듯하다. 어쨌든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육체적 고통 속에서 보냈다. 이유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에픽테토스는 결국 자유인이 되었고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매우 검소했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철학자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 그의 세계관을 잘 요약해준다.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장애물이다. 에픽테토스는 행복을 외적인 것에 의존하면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소득, 관계, 가족을 원하는 마음, 람보르기니, 복권 당첨 이런 수많은 외부 요인에 행복을 맡기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을 중요시할수록 통제를 잃게 된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너무도 깊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으로 안심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슬픔, 억압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통, 상실, 슬픔, 죽음처럼 삶의 가장 큰 사건들이라도 에픽테토스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는 있다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